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코인에 대한 무관심이 극에 달해 있지만 지금 고래들의 관점과 여러 가지 행동들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마리 고래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코인들을 그리고 전망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트레이더. 우리는 대부분 트레이더는 아니지만 좀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는데요. 2014년부터 살아남았던 트레이더의 현재 관점이 좀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플러드라는 분인데요. 홍수라는 뜻이긴 한데, 자, 이분이 주장하기로 지금 무관심은 정말 최고조에 달해 있다.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진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10년 넘게 살아남았으니까 그래도 뭔가 실력이 있긴 있겠죠. 트레이더로서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분은 19년이나 22년에 느꼈던 그 수준의 무관심이다. 정말 최고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네요. 자, 나는 암호화폐 시장을 그때도 떠나고 싶었다. 지금도 약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도 코인 시장을 떠나서 전통 금융으로 돌아가기로 거의 결심했었다라는 말은요. 실제로는 안 갔다라는 겁니다. AI가 춤을 추고 댄스를 하더라도 나는 코인에 남아 있었다. 트레이더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사파를 잘하는 분인데. 근데 안 갔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벌었는지는 뒤에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수년간의 알트코인 사기와 기만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환멸감을 느끼며 AI 분야로 옮겨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매우 자연스럽다. 우리 다들 공감이 되시잖아요. 국장으로 갈지 미장으로 갈지 이미 수없이 많이 떠나셨을 건데 트레이더면 오죽하겠습니까? 사파를 잘하는 분인데 이건 자연스러운 얘기다.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끝까지 남은 용감한 사람들에게는 사상 최대의 리스크 대비 보상이 따를 수 있다. 지금 리스크가 많이 크지만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소수 자산에 상승 여력이 집중될 거니까 엄청난 수익을 내기는 오히려 쉽다. 그쵸? 소수 자산에 이제 결국 깔때기처럼 돈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수익이 당신들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예전에 해봐서 알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의 급격한 재평가와 함께 재밌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하고 계시나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플러드라는 익명을 쓰는 알고리즘 매매를 창립한 분입니다. 얼마나 사파를 잘했으면 이런 걸 창립했던 CEO거든요. 물론 매크로도 보지만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큰 성과를 거뒀다고 했잖아요. 전설까지는 아니지만 이분이 2019년도에 저희도 이때 기억이 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오전반 제 형이 300만 원, 400만 원 이때 비트코인 두 개를 샀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그때 엄청나게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3,000불, 4,000불 할 때 대규모로 매집을 단행해서 엄청난 수익을 이때 당시 거뒀다라고 합니다. 지금 힘든 것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비트코인이 살아남을지 말지도 몰랐던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2022년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다. 그리고 이분은 항상 아더 헤이즈가 만들었던 그 선물 거래소 비트맥스 있잖아요. 여기에서 꾸준히 전 세계 수익률 트레이더 상위권을 랭크했던 실력자였다. 근데 물론 돈도 많이 벌었는데요. 많이 잃기도 했었어요. 제 기억에 이분이 솔라나로도 재미를 보고 FTX, FTT 그런 코인으로도 재미를 봤지만 FTX가 망할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많이 잃기도 했었다. 트레이더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이제 최근 행보를 알아보니까 수천 개의 알트코인 대신에 솔라나나 작은 코인 중에는 하이퍼리퀴드까지는 사서 좀 재미를 많이 봤던 걸 제가 찾았었는데요. 지금은 하이퍼리퀴드를 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소수의 알트코인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밝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약을 해보면 지금 AI든 반도체든 막 댄스 파티, 브레이크 댄스를 치고 있어도 이 트레이더는 그쪽으로 또 떠나지 않고 있다. 과거의 여러 경험상 지금은 거기에 들어갈 때가 아니다. 오히려 소수의 큰 자산을 집중하면
오히려 훨씬 쉬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 데이터나 AI랑 씨름을 해본 결과 이 소수의 큰 자산은 아마도 지금 이 친구는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정도는 좀 많이 들고 있지 않을까. 롱 포지션을 들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가 워낙 솔라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 많은 알트코인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유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비트랑 솔라나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암호화폐의 시조새라고 불리는 현재는 블랙락이 최고지만 과거에는 그레이스케일이 최고였죠. 결국은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락의 합작품으로 비트코인 ETF가 법정에서 소송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이겨서 나온 거잖아요. 자, 이 그레이스케일의 RWA 시장에서 어떤 코인이 유리할지 장단기적으로 전망을 한 보고서가 나와서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토크나 시장은 10년 내내 굉장히 오랫동안 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초기에는 기관 친화적인 코인들이 올라간다. 대표적인 친구가 캔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유리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혜 코인으로는 또 이더리움, 솔라나, 캔톤, 아발란체, BNB, 체인링크를 꼽았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더 뒤에서 이제 보기 쉽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눈으로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밑에는 너무 설명이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기관 중심으로는 컴플라이언스, 프라이버시를 내장해서 초기 채택에 유리하고 하이브리드 체인 어쩌고 저쩌고 개방형은 어쩌고 저쩌고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한번 보기 쉽게 RWA 시대를 초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이때의 유리한 코인과 그 이유들을 제가 한번 그레이스케일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비트 이더 외에도 알트코인들을 계속 공부하는 이유,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힘을 빡 주고 저는 50% 이상을 항상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2, 3년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을 딱 주고 그 외에 이제 알트코인을 살려고 할 때는 여기저기서 공통적으로 채택했던 알트코인에 씨를 뿌리는 기분으로 한다. 공통 채택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막 올인이 아니고 씨를 뿌리는 식으로 가면 질 수가 없다. 필승이다. 그렇지만 요 자체가 좀 탐욕 때문에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입장을 정리해 보면 초기에는 거의 3년 이내까지는 RWA 시장이 급등하는 단계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캔톤이라는 코인을 좀 꼽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나 BNI 멜론이나 나중에 JP 모건도 그렇고 그냥 그들이 금융기관들이 만든 완전히 고속도로 하나를 새로 내버렸죠. 그들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기관 친화적이고 규제 친화적이고 많이 쓰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 초기에는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발란체다. 왜냐하면 전용 서브넷으로 기관 친화적이기도 하고 블랙락이나 시티은행 등이 이미 파일럿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상승 여력도 거의 최상 이렇게 등급을 매겼네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체인링크는 RWA 하면요. 그냥 필수다. 이 친구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모든 RWA에 필수 연결되는 레이어고 인프라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초기에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기는 어떤 코인들이 있을까? 이제서야 이더리움이 나오네요. 상승 여력은 최상이고 가장 깊은 디파이 유동성, 따라올 자가 없죠. 그리고 GK 프라이버시 솔루션, GK 영지식 증명 종종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빠르면서도 양자 컴퓨터를 보안해서 지킬 수 있는 궁극의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예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즉, GK 프라이버시 기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관들에게 채택도 많이 되고 양자 컴퓨터로부터도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아발란체 자주 나올 겁니다. 아마 자주 보일 건데요.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아까 기사에서도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뭐냐? 하이브리드, 유틸리티, 고구마 다 비슷한 얘기죠. 기관 서브넷과 그러니까 기관과 탈중앙화를 연결하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연결을 잘하는 브리징 역할을 한다. 요거를 기가 막히게 한다. 즉 기관도 높은 점수를 받고 탈중앙화도 높은 점수를 받는 코인은 제가 볼 때 이더리움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에서 포지션을 잘 잡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포지션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이스나 아비트럼도 코인베이스 기관과의 접근성도 좋고 이더리움의 보안도 함께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 BNB는 조금 상승 여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바이낸스 생태계, 아시아 쪽을 필두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또 그놈이 그놈입니다. 이더리움 또 나왔죠. 이유야 아까 소개를 해드렸고 솔라나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결국은 또 나오게 되네요. 고속 결제 때문에 리테일의 이 블록체인 RWA 고속도로로서 열심히 쓰일 것이다. 체인링크도 또 나왔다. 시장 파편화가 심할수록 그 RWA 시장으로 많은 데이터를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쓰일 때 파편화가 심할수록 결국은 체인링크는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초기는 캔톤, 아발란체, 체인링크, 하이브리드라든지 기관 친화적이라든지 이 필수 이런 체인링크, 필수 인프라가 많이 쓰인다면 중기는 결국 이더리움, 그리고 아발란체 또 나오네요. BNB 코인이 잘 쓰일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 또 나오네요. 그리고 솔라나도 사실 초기부터 많이 쓰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체인링크 또 나온다. 그러니까 계속 그놈이 그놈이고 계속 나온 놈이 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많이 나온 친구가 좋은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술 더 나아가서 지금 큰 코인들만 이번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보고서에서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보고서에 있는 내용까지 합쳐서 제가 RWA 기준으로는 어떤 코인들이 좋을지 최신 업데이트를 한번 점수를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점수를 짜게 주기로 유명한 챗GPT를 썼음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톤이란 코인이 아까 초기 좋다고 했었죠. 10점 받았고요. 기관 친화성, 기관들이 만들었으니까 10점. 그러나 공개 유동성, 다른 얘기로 하면 탈중앙화된 정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53점 정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61점, 60점 거의 최상위권을 점수를 받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이더리움은 기관 친화성도 9점이고 공개 유동성도 10점이고 이 두 개를 다 갖추기가 쉽진 않은데 지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둘 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요. 의외로 체인링크가 RWA 전망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다. 오히려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이겨버렸네요. 물론 이제 고속도로가 있으면 인터체인 그런 형태로 필수 인프라에서 그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그래도 더 전망이 있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아발란체, BNB, 온도, XRP 등등이 한 50점대로서 쫓아오고 있다. 물론 여기 외에도 스텔라도 있고요. 헤데라도 있고 여러 코인이 있지만 보고서에선 다루지 않아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유니티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게 합쳐서 합체, 대동단결 이런 느낌의 회사인데요. 정말 막강한 세 개의 회사가 합체한 이제 회사거든요. 이 친구들이 선택한 코인이 있었으니 바로 솔라나로 확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올 유니티가 뭐냐? 정확히 보시면요. 도이치방크, 그러니까 유럽의 최대 전통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암호화폐 마켓 메이킹 업체 플로우라고 있습니다. 코인 플로우가 아니고 최대 마켓 메이커 굉장히 큰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갤럭시 디지털 크립토 인프라 업체가 합쳐졌으니까 이 셋 다 굉장히 큽니다. 셋 다 상장 회사인데 이 세 명이 힘을 합쳐서 비상장 회사 올 유니티라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데 만들었는데 EURAU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유로 AU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AU가 올 유니티의 약자겠죠. 근데 여기에서 솔라나 고속도로까지 채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이 뭐냐? 올 유니티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RWA 시대를 대비해서 나는 유럽판 서클이 될 것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규제가 있고요. 유럽은 굉장히 좀 엄격하거든요. 근데 그 엄격한 규제를 뚫고 유럽은 내가 장악할 거야.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있어요. 그럼 서클이 왜 되고 싶느냐? 아시겠지만 이 준비금으로 국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국채 이자로서도 짭짤한 수입을 보겠지만 지금 RWA 시대가 오면
뭐 주식이다, 뭐 채권이다, 부동산이다, 미술품이다, 뭐 날씨다, 뭐 야구 경기다. 여러 가지가 이제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겠죠. 그럼 고속도로가 미친 듯이 붐빌 겁니다. 그 RWA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유럽 최대 이제 서클 같은 기업이 될 것이다. 이게 올 유니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솔라나로 확장을 했다? 그럼 기존에도 어떤 코인이 있었는데 추가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최근 확장된 고속도로가 솔라나 고속도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솔라나는 당연히 포함이 돼야겠죠. 근데 처음 출시됐을 때 어떤 고속도로를 뚫었다? 모든 길은 그냥 이더리움으로 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ETF 승인 순서랑 똑같습니다. 비트 뚫리고 이더리움 뚫리고 그다음 솔라나 XRP 이런 식으로 뚫리죠. 이더리움을 고속도로를 먼저 뚫어 놓고 1차 확장 공사를 했는데 솔라나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모든 길은 이더리움으로 통해야 되니까 이더리움이 통했던 레이어 2들이죠. 아비트럼, 베이스, 옵티미즘, 폴리곤 등등으로 2차 그러니까 1차 확장을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라나로 갔다. 그리고 향후에는 아까 봤던 캔톤으로도 확장 계획을 갖고 있더라. 뭔가 비슷한 흐름이 계속 느껴지시죠? 그놈이 그놈 같다. 그래서 아까 봤던 친구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그 나오고 또 나왔던 친구들이 좋은 거다. 왜냐면 여기저기서 채택을 끝내놨기 때문에 비트 이더가 아닌 친구들 중에서는 많이 볼수록 좋은 친구들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아마 넥소라는 이 크립토 은행이거든요.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2022년도에 쓴맛을 한 번씩 보셨던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친구들이 결국은 22년도 테라루나나 FTX 극한의 겨울을 뚫고 살아남았던 분들인데요. 자, 이 넥소가 최근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솔라나랑 XRP를 무이자 대출 상품 담보로 지원을 했다. 좀 어렵게 써 있는데요. 담보 대출로 자산을 추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자체 무이자 대출 상품 ZIC의 담보다. 어렵게 써 있는데 그냥 제로 인터레스트 크레딧입니다. 이자 안 받고 담보 맡겨 내가 스테이블 코인 빌려줄게. 별로 어려운 상품은 아니죠. 근데 무이자로 이걸 하면 뭐 수익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를 읽어보시면 일단 무이자 스테이블 코인 야 담보대출인데 이자 안 내도 된답니다. 심지어 강제 청산도 없다. 뭐 떨어지면 청산해서 이거 내 거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자가 0%다. 그럼 넥슨은 어떻게 돈을 번다? 대신에 담보가 일정 이상 상승하면 떨어지면이 아니고요. 오히려 상승하면 초과 수익을 넥소 측이 취한다. 이런 건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상품의 구조상 이거는 막 불장처럼 올라갈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힘들고 어렵고 애매하고 이럴 때 좀 폭발적으로 수요가 창출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규제가 굉장히 엄격한데요. 일반 대출보다 훨씬 낮은 30% 수준의 LTV를 요구한다. 내가 100원어치를 맡겨놓으면 30원만 빌릴 수 있다. 굉장히 엄격한 것 같아요. 자, 근데 탈중앙화, 뭐 덱스나 뭐 여기저기서 코인 덴보 다 받는데 지금 넥소가 솔라나 XRP 담보대출 받는다고 하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대수입니다. 큰 거예요. 왜냐하면 넥소는 고액 자산가나 기관들을 고객 위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 지금 솔라나랑 XRP의 담보대출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엇과 함께 엄격한 규제와 함께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렇죠? 규제가 엄격하고 이 부동산급 대우는 사실 같이 오는 겁니다. 규제가 엄격해야지만 조금 덜 빌려주고 하더라도 안전하니까 이 슈퍼 기관들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매도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쵸?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전에는 팔고 현금을 확보했는데 지금 기관들, 큰 대형 기관들도 물론 많이는 빌릴 수 없지만 요거를 맡겨놓고 현금을 확보해서 뭐 급한 불을 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예전 같으면 떨어지면 청산인데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은 수요가 지금 같을 때 굉장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 타자가 나왔다. 담보대출 수요로서
드디어 솔라나랑 XRP까지도 비트랑 이더를 따라서 이 금융 제도권에 편입이 되고 있다. 뭐 나쁘게 얘기하면 레버리지 시장이 강화될 수 있고 좋게 얘기하면 매도 압력이 낮아질 수도 있다. 사실 이게 금융의 핵심이잖아요, 레버리지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서 정리를 드려봤는데요. 자,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좀 모아 가시되 그 외 알트코인에는 여기저기 공통 채택 받는 것, 여기에 씨를 조금씩 뿌리면 필승이다. 이거는 질 수가 없는 게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알트코인 얘기할 때마다 나 올인 해버리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비트 이더에 가장 큰 비중을 두면서 그 외에 어떤 알트가 지금 채택이 되는지 꾸준히 공부해 가시는 기회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